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사막에 제2의 한국 세워졌다. 2. 대한민국의 위대함. 3. 세계 최고 예언가가 바라본 2045년의 대한민국.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사막을 변화시키자 몽골 대통령이 놀라운 결단을 해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9월 13일 한국에 있는 도시 수원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몽골 정부는 한국에만 회토리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하는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어내는 나비우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는 수원시와 시민들이 한 그루씩 10년 동안 꾸준히 몽골에 나무를 심어 만든 수원 시민의 숲의 이야기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동북아시아가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고 심어진 나무는 주민의 삶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무를 심은 몽골인들의 인식도 변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서 29일 수원 시민으로 꾸린 봉사단과 수원시 공직자 등 17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몽골 투브 아이막 에르덴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에는 한국나무병원협회와 수원시도시 숲연합회 등에 소속된 나무와 숲, 생태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몽골을 찾은 까닭은 수원시와 시민들이 10여 년간 장기 프로젝트로 만든 수원 시민의 숲의 상태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몽골 수원 시민의 숲은 수원시와 시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꾼 곳입니다. 10년간 공공과 민간의 노력이 한 군데 모인 대장정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숲처럼 산속에 아름드리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지진 않았지만 100헥타르에 이르는 넓은 평지에 키 작은 나무와 풀들이 뒤덮인 풀밭입니다. 풀과 나무로 푸르게 덮인 현재의 모습과 달리 10년 전 이곳은 많은 지역이 사막으로 변해 심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빠르게 풀밭이 파괴돼 유목 생활을 하던 주민들이 환경난민으로 떠돌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고 국제기구의 환경대응에 발맞추고자 이곳에 10년간 모두 10만 4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번에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수원 시민의 숲에 심은 나무는 현재 5만 4천여 그루가 살았다고 파악됐습니다. 2020년 생존율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셈인데, 이는 나무 가꾸기를 하는 지역이 안정돼 자리를 잡았음을 뜻합니다. 더욱이 비타민 나무는 스스로 번식해 나무를 심을 때보다 많게는 20%가량 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포플러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싹이 튼 어린 나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나무병원협회 전문가가 진행한 땅 조사 결과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숲 가꾸기를 하는 지역계 땅이 바깥 땅에 견저 습도가 높고 산도 폐하 역시 외부에 비해 평균치가 낮았습니다. 나무 가꾸기 사업 덕분에 오랜 기간 가축의 출입이 차단되고 나무와 풀이 활발하게 자라면서 땅 상태가 좋아진 것입니다. 한국나무병원협회는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는 지역의 땅 상태는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으며, 유기물층의 발달이 시작돼 토양 미생물 활력이 강해져 땅의 화학성과 물리성이 점차 나아진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막이 푸른 풀밭으로의 변화를 가져온 몽골, 수원 시민의 숲이 태어난 시기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지구가 더워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환경수도를 꿈꾸던 수원시는 몽골이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이 곧 수원의 문제라고 여기고 민간협력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몽골 수원 시민의 숲 조성의 밑그림을 그리려고 현지를 직접 찾아 환경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10헥타르씩 10년간 모두 100하의 나무를 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듬해인 2011년부터는 나무 가꾸기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사업을 이끌 휴먼몽골 사업단이 3월 창립됐고, 수원 시민 한 그루 나무 심기 운동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몽골 현지에서는 건조한 모래 땅에 나무를 심으려고 튼튼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국제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 NGO 푸른 아시아와 함께였는데, 염소와 말 같은 가축의 피해를 막으려고 울타리 작업도 함께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첫 나무 심기 행사는 2011년 5월 26일에 진행됐습니다. 현지를 방문한 사업단과 수원 지역 대학생 봉사자 등 42명이 구덩이를 파고 방풍림으로 쓰일 비술나무와 포플러, 버드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주민 소득의 보탬이 되도록 열매가 열리는 나무도 같이 심었고, 9월에는 현지 실태조사단을 보내 나무의 생존율을 조사했습니다.
2012년에도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관계시설과 전기설비 등 기반시설을 가진 수원시는 2013에서 2016년 4년간 해마다 5월이면 규모가 아주 큰 나무 심기 행사를 열어 2만여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 2016년 10만 그루 나무 심기 목표를 일찍 넘어섰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2017년부터는 수원 시민의 숲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무 생존율을 높이려고 자동관수 시설을 들이고 노목장과 퇴비장도 설치해 조림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몽골 국영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수원시와 시민들은 몽골에 단순하게 풀밭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희망의 뿌리를 내리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100하 규모의 수원 시민의 숲은 500만 미터의 땅이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는 직접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숲 가꾸기 사업에 생기를 불어넣고 성공률을 높이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줬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오랜 기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연간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인 덕분에 기술력은 높이고 시행착오는 낮춰 몽골이 사막으로 바뀌는 일을 막는 사업이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됐다는 뜻입니다. 몽골 정부 주도로 2030년까지 10억 그루 나무 심기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수원 시민의 숲이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비타민 나무로 알려진 차차르간과 우흐린 누드 등 열매로 소득을 올릴 만한 나무들이 7만 7천여 그루에 이르러 주민들은 이를 활용해 수익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수원 시민의 숲을 관리하는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양묘장을 운영해 어린 나무를 팔아 돈이 되는 원천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수원 시민의 숲을 관리하려고 조성한 하늘마을에 사는 한 주민은 잘 자란 나무가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아주고 있다며 이는 사막에 제2의 한국이 세워진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수원 시민들에게도 환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동안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했던 대학생 봉사단과 시민들은 그동안 사막으로 변해가는 몽골 이야기를 흘려듣곤 했는데 몽골에서 나무를 심으며 마음속에 환경에 대한 관심도 함께 심었다고 임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성과로 인해 수원시와 몽골의 협력관계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에서 7일 한국을 찾은 강투무르 룸덴도르치 몽골 환경부 차관은 이재준 수원시장을 찾아 수원 시민의 숲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수원시라 몽골의 비결을 알려주고 계속 교류 협력을 하자고 청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는 몽골과 수원에 국한된 협력관계가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와 몽골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연대를 높이는 한편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희소금속협력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인데 중국의 자원 무기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류의 매장량이 풍부한 몽골과의 공급망 협력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몽골 외교부 청사에서 바트뭉크 아트체첸 몽골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0위권의 자원국국인 몽골은 한국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국이라며 희소금속협력센터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첨단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위한 히토류와 배터리용 희소금속 같은 몽골의 풍부한 광물과 자원이 한국의 인프라 기술과 결합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트체책 장관도 몽골의 자원과 한국의 노하우, 선진 기술을 결합하는 방향에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치 연대 강화도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는데 박 장관은 한국과 몽골은 영내 자유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연대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몽골 측의 설명의 지지와 협력 의사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한몽경제동반 자협정 EPA 체결 협상과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도 속도를 낼 방침으로 박 장관은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하반기 제6차 공동위원회를 열어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신설해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에도 양국은 가서명했는데 한몽 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교류 민간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양국 대기 질 개선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미국의 예언가가 충격적인 새로운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2045년에 이르러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대국으로 거듭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1965년 영국의 수학자이자 통계학자인 어빙 존 굿은 미래에 지능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며 초지능형 기계 울트라 인텔리전 머신의 존재를 암시했죠.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을 훨씬 능가할 수 있는 기계의 등장. 그의 예측에 따르면 만약 기계가 초지능을 가지게 될 경우 압도적인 계산 능력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죠. 그러나 그의 예측과는 달리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도 기계가 인간 사회의 미래를 예측할 정도로 발전하진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과학자들은 불가능한 꿈이라고 얘기하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기계와 달리 인간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예언가들은 미래에서 온 것처럼 정확하게 미래의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라운 정확성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딘군츠라는 인물입니다. 소설가로도 활동하는 그는 1981년 어둠의 눈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가 출간한 소설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지구상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을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심지어 바이러스가 터진 장소를 중국 우한이라고 명시하며 우한-400이라는 인공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소설에서 예측한 일들은 현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가 어둠의 눈을 썼을 때 독자들 가운데서 우한이라는 장소를 모르는 이들도 많았고 거기서 바이러스 연구가 진행되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가 예측한 미래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었던 것인데요. 바이러스의 성격에 대해서도 인간만을 공격한다는 부분과 주요 장기 기능이 정지된다는 특징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흡사했습니다. 스토리 플롯에도 이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등장했죠. 그는 소설 작업 때 철저한 자료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엄밀한 논리 전개를 통해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글을 쓴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예측이 성공하면서 그가 향후 내놓을 소설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 그가 새로운 소설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둠의 눈과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책 안에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 일부 지역, 정확히는 동북 삼성 지역과 연해주에 이르는 영역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묘사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204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의 책에는 통일 한국의 지도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예측을 보여준 딘 퀸츠의 미래상에 많은 이들이 회의를 드러내며 북한과 통일한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중국 지역까지 정복한다는 점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딘 퀸츠만이 아니라 여러 예언가들은 미래 한국에 대해 지금보다도 더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 전망했었습니다. 미래학자들 역시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뒤를 잇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죠. 구글이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선정한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은 미래 사회에 대한 깜짝 놀랄만한 사회상을 제시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과거 IBM 엔지니어로 재직하면서 270여 차례 이상 디자인과 기술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 혁혁한 성과를 올린 인물로 미래 예측에 대해 전문가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것을 예측하며 한반도는 향후 10년 안에 통일을 이룰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 대륙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죠. 미국 정치계의 구루로 유명한 지정학 전문가이자 인구통계학자 피터 자이안도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세계는 예전의 세계가 아니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한국인에 대한 언급을 남겼는데요. 한국인들은 난관을 극복할 근성이 있다고 평가한 그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경제 이론과 지정학을 모두 거스른다고 바라봤는데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 가운데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해 일본을 추월하고 중국까지 압도하는 힘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고 평가했죠.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이며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가 세계 패권을 잡을 날이 올 것이라 예측한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 역시 한국의 다이나믹한 성장을 주목. 긍정 경제 포지티브 이코노미를 주장한 그는 한국은 자신이 설명한 긍정 경제의 좋은 사례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을 추월할 만한 가능성을 가진 국가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동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미 블룸버그를 비롯 해외 외신이 귀를 기울이는 미래 전문가 제이슨 생커 회장 역시 한국을 주목했었는데요. 현재 탈중국 흐름을 예측한 그는 중국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며 미래 사회의 키를 한국이 잡을 것이라고 바라보며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고승이자 여러 예언의 정확성으로 화제를 불러모았던 타너 스님 역시 늘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말하며 국제적인 권능의 지도자의 출현을 암시했는데요. 그는 한국이 조만간 통일을 할 것이며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은 유례 없이 부강한 시기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미래에 있을 지각 변동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대규모 지각 변동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평화를 되찾을 것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의 예언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만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한국의 옛 영토 가운데 만주 지역이 한국 손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해외의 예언자들도 한국에 대한 비전이 보인다며 한국의 부강한 미래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병자를 고치고 미래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으로 유명한 신디 제이콤 선교사는 하느님으로부터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그녀는 하느님의 계시를 듣고 한국의 진면모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하느님께서 한국인을 하느님이 특별히 쓸 것이며 한국에 영광스러운 나날이 이어질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강력한 바람을 보았다고 얘기하며 한반도 넘어 중국까지 기운이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무너진 이후 한국이 북한과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통일 한국은 중국까지 진출해 그 강역을 넓힐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열강 중 가장 특별한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죠. 조선시대 정감록에서도 한국의 미래를 예언하며 한국이 지금보다도 더 큰 나라가 될 것을 암시했죠. 미래학자들을 비롯해 예언가들 모두 한국이 지금보다도 더 큰 나라가 될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만 따져보면 세계 10위권에 들었으며 군사력은 세계 6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선진국이라 평가받던 이탈리아보다 더 강력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으며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반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던 중국은 코로나로 인해 주요 도시가 봉쇄되면서 여전히 바이러스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공성장을 거듭했던 과거와 달리 성장세도 뚜렷하게 둔화되었죠. 게다가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 기술의 기술력도 부족한 것이 드러나 중국 각지에서는 중앙정부의 성장세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통제를 하는 중국의 정책에도 불만을 품은 이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을 비롯해 만주 지역에서는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는 중국 대신 성장하는 한국에게 붙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중국은 실책을 거듭하고 있죠. 예언가들이 얘기한 한국의 미래가 몇 년 안에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와이대 명예교수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는 코로나 이후 한국의 성장 속도에 감탄하며 대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의 4가지 미래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국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한국의 기세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강하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조차도 한국의 통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래의 한국이 중국 일부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한국의 미래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유엔에서 최초로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예언가들의 예측처럼 한국이 북한을 통일하고 동북 삼성과 연해주까지 손에 넣어 최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